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KBN 방송은 오늘부터 매주 이 시간에 정치평론가 고성국 박사의 한국은 지금이 방송되게 됩니다. 이 시간은 한국의 정치 문제는 물론 경제, 사회 등 전반에 걸쳐 한국의 현안 문제들을 분석하고 논평하는 시간으로 방송해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네. 지금 한국은 경제 위기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양한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는 등 경기 불황 타개와 경기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의 핵실험과 남침 도발 움직임에 한반도에는 긴장 국면이 드리워져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소식과 함께 정치평론가 고성국 박사를 한국으로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성국 박사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총리를 비롯한 장관 임명으로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제 임명이 다 끝났죠? 이번 박근혜 정부의 장관 임명이 잘 됐다고 보시는지요? 잘 됐다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맨 마지막에 윤진수 해수부 장관 임명 문제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이제 야당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바람에 유종의 미도 거두지 못하고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상당한 부담을 안고 박근혜 정부가 이제 출범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인사 과정에서 역시 검증에서 좀 많은 문제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마지막에 윤진숙 장관 경우는 그 도덕성의 문제보다는 능력의 문제가 제기가 되는 바람에 대통령도 상당히 곤혹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야당의 요구대로 만약에 윤진숙 장관을 다른 사람으로 교체를 하게 되면 또 청문회를 거치는 과정 때문에 아마 줄다가 한 달 이상은 또 장관 임명이 늦어지기 때문에 그건 이제 정부 출범하고 너무 시간이 늦춰지는 것 아닌가 이런저런 이제 생각 끝에 좀 강행을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상당한 부담을 대통령이 안게 됐습니다. 네. 그런 상태라서 앞으로 국정 운영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 이런 점수를 좀 만회하기 위해서 좀 분발을 해야 될 그런 국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장관 임명을 하면서 장관들의 자질 문제니 하는 논란이 많았습니다. 논란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까지 대한민국 고위 공직자들의 현실이 적나라하게 보여준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많은 후보자들이 우리 국민 일반이 갖고 있는 상식 수준의 도덕성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들을 많이 노정시켰습니다. 세금을 제대로 안 냈다든지, 군에 가지를 않았는데 그 이유가 석연치 않다든지, 또는 지금 현행 실정법으로 그 불법으로 되어 있는 위장전입 같은 거요. 물론 자녀 교육 때문에 위장전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만, 이유가 자녀 교육이라 하더라도 위장전입은 불법이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로 그 위장전입 때문에 우리 국민의 한 5천 명 가까이가 매년 처벌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런 투기 의혹이나 위장전입 문제나 또는 군면제 의혹이나 이런 것들이 자꾸 제기가 되니까 우리 일반 국민의 도덕성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국가의 주요한 결정을 하는 자리에 이제 추천되고 앉게 되는, 그래서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런 인사가 지금 되풀이되고 있는데요. 박근혜 정부에서도 역시 이 문제를 빠져나가기가 어려웠습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좀 능력도 조금 의심이 된다고 하는 이런 후보자들이 일부 섞여 있는 바람에 역대 정부에서는 도덕성 논란은 있었지만 능력과 관련된 논란은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런 점까지 이제 곁들여지는 바람에 박근혜 대통령이 상당히 이제 곤욕을 치렀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바람에 대통령 취임하고 불과 2달밖에 안 지났는데 대통령 지지율이 40%대로 떨어지는 이런 이 정권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위기를 느끼게 만드는 이런 상황까지 이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힘들게
그 인사 문제를 마무리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이 이 위기를 이제 탈출하기 위해서 제대로 국정 운영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쉽지 않은 숙제를 안고 정권이 출범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경기가 어렵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경기 회복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추경 예산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고 추경 예산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고 추경 예산안이 통과되면 한국 경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시나요? 예, 말씀하신 대로 뭐 세계 경제도 어렵고 우리 경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올해 우리 경제의 성장률을 2.3% 정도로 우리 정부가 상당히 낮게 지금 목표치를 제시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어려운 경제 상황을 좀 적극적으로 정부가 나서서 돌파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여론들이 많이 형성돼 있고요. 그 여론에 힘입어서 정부가 추경을 편성한 겁니다. 대략 한 27조 정도 되는 이 추경인데요. 그러니까 이 경제 위기 상황에 비추어 본다면 그렇게 큰 추경은 아니지만, 그러나 작년 말에 예산 통과되고 불과 몇 달 만에 또 새 정부 출범하자마자 추경부터 편성한다고 하는 것은 뭐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더라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의 상당히 많은 부분은요, 양도세 감면과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부동산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양도세를 지금 내게 돼 있는데 이것이 이제 부동산 시장을 좀 얼어붙게 해왔거든요. 예. 그래서 양도세 감면 조치를 작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했던 것을 올해 1년 동안 좀 추가로 연장하자고 하는 논의가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세금이 이제 감소되지 않겠습니까? 그 감소분은 어떤 형태로든 좀 메꿔야 되니까요. 예, 그런 등등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 추경이 무슨 그 재난, 재해라든지 복지에 쓰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부동산 경기를 좀 활성화시키고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가 투자 이런 차원의 경제 활성화에 좀 초점을 맞춘 추경이기 때문에 야당도 추경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야당은 이렇게 보는 거죠. 꼭 추경을 해야 되겠느냐? 차라리 부자 감세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네. 또는 법인세 인하 문제를 좀 취소하는 방식으로 해서 세금을 더 거두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반대 의견을 표하고는 있지만 예,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직후에 추경이 추진되고 있어서 추경 자체를 반대하지는 못할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추경은 어떤 형태로든 4월 임시국회에 처리될 것이라고 저는 전망을 했는데 뭐 이러저런 이유로 지금 국회가 추경을 아직 처리하지 못하고 있어서요. 일각에서는 추경을 위해서라도 5월 임시국회를 다시 한번 열어야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형태로든 처리는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든 박근혜 정부가 한국 경제를 잘 극복했으면 합니다. 북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북한이 남침 도발을 노리고 개성공단까지 폐쇄하는 등 강경 자세를 보이고 있다가 대화를 요구하는 제스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남한 문제가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시는지요? 네, 지난 북한의 군사 위협으로 시작된 이른바 미사일 위기가 한 달 가까이 계속됐는데요. 그동안 저도 그 해외에 계시는 동포들께서 혹시 뭐 전쟁이라도 터지는 것 아니냐 하고 걱정하는 또 문의하는 그런 전화들을 여러 통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 한 달 동안에 우리 국민들은 뭐 아무리 북한이 위협을 하더라도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럴 능력도 없다. 그렇게들 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는 상당히 위험하게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국내에서 생활하는 저희들은 뭐 그런 의미에서 무슨 불안감이나 이런 걸 느끼지 못했습니다. 네. 뭐 사재기도 일절 없었고요. 네. 또 무슨 주식시장도 독려하지 않았고요. 그런 상태인데 그런 상태에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먼저 북한에 대해서 실질적인 그 대화 제의를 했거든요. 북한이 말씀하신 대로 개성공단까지 이 폐쇄하는 극단적인 조치를 이제 취해 오니까
뭐 다른 거는 몰라도 개성공단은 계속 좀 관리가 돼야 되지 않느냐, 유지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를 위해서는 좀 대화를 하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북한이 그 대화를 거절했습니다. 근데 거절하는 방식이 무조건 거절하는 게 아니고 대화할 용의가 있으면은 여러 도발 행위에 대해서 사과부터 해라 이렇게 조건부로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석가들이 이게 북한이 조건부로 대화를 거절한 것을 보면 내심으로는 실제로는 대화를 하고 싶어 하는 것 아니냐. 이제 그렇게들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사실 북한 입장에서는 김정은이 지나치게 과격하게 군사긴장을 높이는 바람에 뭐 사실 돌아갈래야 명분이 없어서 돌아가기도 어려운 데까지 와버렸단 말이죠. 그런 상태에서 우리 정부가 대북 대화 제의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든 좀 잡아서 어떻게든 좀 출구를 만들어서 이 지금의 군사적 위기를 좀 톤다운 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닐까. 뭐 전문가들은 대체로 그렇게 분석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그 분석이 맞다면 독수리 훈련이 4월 말까지 진행이 됩니다. 네. 한미 간의 독수리 훈련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북한이 대화로 못 나오겠지만 이제 4월 말이 지나서 훈련도 끝나고 5월로 넘어가면 북한이 어떤 형태로든 다시 대화 국면으로 국면을 좀 전환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되기를 해외 동포들도 바라고 대한민국 국민들도 바라고 있을 겁니다. 더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조금 전에 언급하셨지만 개성공단 중단이 잠정적으로 중단될 것인가 아니면 폐쇄될 것인가 염려가 되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개성공단은 뭐 북한이 폐쇄하지는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개성공단을 통해서 북한이 얻는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만 보더라도 1년에 9천만 불 가까이 되거든요. 이거는 북한이 지금 가뜩이나 외화벌이가 시원치 않은 상황에서는 굉장히 큰 규모의 현찰이 되는 거죠. 이것을 북한이 포기할 수 있겠는가? 저는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 개성공단과 관련해서는 북한이 일방적으로 지금 폐쇄 조치를 취한 것이지. 근데 북한이 개성공단을 폐쇄할 무슨 구체적인 무슨 근거 같은 것을 남한의 기업들이 제시한 것이 없거든요. 준 것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명분 없이 개성공단을 만약에 폐쇄를 하게 되면 앞으로의 남북 대화라든지 또는 미국이나 다른 그 국가들로부터의 인도주의적 지원을 받는데도 명분을 세우기가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최근에 미사일 위기에 편승해서 개성공단까지 협박 카드로 한번 써본 것에 불구하고 저는 개성공단부터 풀면서 지금의 잠정적 폐쇄 조치를 푸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북한이 대화 국면을 전환하는 이런 카드로 개성을 결국은 쓰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상합니다. 네, 고성목 박사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치평론가 고성국 박사와 한국의 현안 문제들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지금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지만 경제도 또 남북한 문제도 잘 해결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정치평론가 고성국 박사와 함께 알아본 한국은 지금 이 시간 순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